전 세계가 한국의 기술력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인류 문명사에 있어서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은 곧 권력 구조의 재편을 의미한다. 증기기관이 산업혁명을 견인했고 전기의 발견이 현대 문명의 토대를 구축했듯이 에너지 생산 방식의 혁명적 변화는 언제나 세계 질서를 뒤흔드는 지각 변동을 초래해왔다. 그리고 2025년 현재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바로 그러한 역사적 전환점의 서막에 해당한다. 스웨덴 출신의 세계적 에너지 공학자 엘리아스 요한슨 박사는 40년간 전 세계 에너지 시설을 순례하며 인류 문명의 동력원을 연구해온 석학이다. 핀란드의 올킬루오토 원자력 발전소에서부터 미국 몬테나주의 콜스트립 화력발전소, 프랑스 플라망빌의 차세대 원자로까지 그가 발을 디디지 않은 에너지 시설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톡홀름 왕립공과대학교의 석좌 교수이자 스웨덴 정부 에너지정책 자문위원, 그리고 NATO 군사기지 전력 시스템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그는 현존하는 최고 권위의 에너지 공학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그가 한국에서 개발됐다고 주장되는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 시스템에 대한 소식을 접했을 때의 반응은 냉소 그 자체였다. 100년 이상 인류가 사용해온 증기터빈 발전 메커니즘을 넘어서는 기술적 혁신이 갑작스럽게 등장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나 중국, 미국, 독일 같은 기술 패권국들이 천문학적 자본과 인력을 투입하고도 실패한 프로젝트를 한국이 단독으로 성공시켰다는 주장은 그에게 있어서 터무니없는 허풍으로 받아들여졌다. 열역학 제2법칙의 근본적 한계를 넘나드는 에너지 변환 효율성의 구현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공학적 구현에 있어서는 수많은 기술적 장벽이 존재한다. 초임계의 유체 상태에서의 이산화탄소를 작동 매체로 활용하는 브레이튼 사이클 기반 발전 시스템은 이미 1960년대부터 이론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었지만 실용화에 필요한 재료공학, 열교환 기술, 터보기계 설계 등의 복합적 기술 난제를 해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다. 더욱이 한국의 상대적으로 제한된 기술 생태계와 자본 규모를 고려할 때 이러한 혁신적 기술의 단독 개발은 객관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중국은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약 150억 달러를 투입하여 상하이 교통대학교와 청와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 연구 컨소시엄을 운영했지만 결국 프로토타입 단계에서 프로젝트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 에너지부 또한 샌디아 국립연구소와 아르곤 국립연구소를 통해 2015년부터 차세대 원자로용 초임계 이산화탄소 브레이튼 사이클 개발에 착수했으나 여전히 실용화 단계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적 배경을 감안할 때 한국이 갑작스럽게 완성형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 시스템을 공개했다는 주장은 요한슨 박사에게 있어서 과장 광고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했다. 그러나 베를린에서 개최된 국제청정에너지 컨퍼런스에서 동료 학자들과 나눈 대화는 그의 선입견을 더욱 공고히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에너지 변환 연구소의 한스 밀러 교수는 한국의 기술적 허세는 이미 반도체 분야에서도 여러 차례 목격된 바 있다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고, 중국 에너지과학연구원의 양위한펑 교수는 더욱 직설적으로 한국은 기본적으로 모방과 개량에 특화된 국가이지 원천 기술 개발 역량은 현저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양위한펑 교수의 발언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었다. 중국이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 기술 개발에 투입한 연구진만 해도 1만 2천여 명에 달했고 관련 특허만 해도 3,400여 건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이를 능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더욱이 중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임계 이산화탄소 브레이튼 사이클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최소 800도 이상의 고온 환경에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내열합금 소재 기술이 필수적인데, 이러한 특수 소재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것이 정설이었다. 하지만 한국 연구진이 제공한 기술 시연 영상은 요한슨 박사의 확신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다. 영상 속에서 구현된 터보 압축기의 회전, 안정성과 열교환기의 효율성 지표들은 기존의 이론적 한계를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특히 91.4%라는 에너지 변환 효율은 현존하는 어떤 발전 방식보다도 월등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석탄화력 발전의 효율이 3,540%, 천연가스 복합화력이 60% 내외, 최신 원자력 발전이 33%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그야말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수준의 혁신이었다. 영상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요한슨 박사는 직접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했다. 그러나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그가 목격한 것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인공지능 기반 출입국 심사 시스템은 생체 인식과 행동 패턴 분석을 통해 불과 3분 만에 입국 절차를 완료시켰고, 자동화된 수화물 처리 시스템은 오류율 0.001% 미만의 완벽한 정확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유럽의 주요 공항들이 여전히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는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모습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공항 내부에 설치된 다국어 지원 AI 가이드 시스템이었다. 이 시스템은 음성 인식을 통해 방문객의 모국어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실시간으로 최적화된 경로 안내와 교통 연계 정보를 제공했다. 스웨덴어라는 상대적으로 사용자가 제한적인 언어까지도 완벽하게 지원하는 모습은 한국의 기술적 세밀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였다. 요한슨 박사는 이후 KTX 승차 과정에서도 연속적인 충격을 받게 되었다. 자기부상 기술과 능동진동 제어 시스템이 결합된 차체는 시속 300km 이상의 고속 주행에도 불구하고 미세한 진동조차 느낄 수 없을 정도의 안정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터널 구간에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전기 변색유리 창문 시스템과 탑승객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계산하여 안내하는 환경 모니터링 기능은 한국의 기술적 완성도가 어느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경험을 통해 요한슨 박사는 자신이 한국의 기술력을 근본적으로 과소평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서울역 도착과 함께 작동한 개인 맞춤형 정보 서비스는 또 다른 차원의 놀라움이었다. 국가교통통합 시스템에 자동 등록된 방문객 정보는 숙박, 교통,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seamless한 서비스 연계를 가능하게 했다. 이는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서서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예측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차세대 스마트시티 모델의 완성형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한국 방문 둘째 날, 요한슨 박사는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 연구소 방문을 안내할 지수라는 젊은 연구원을 만나게 되었다. 그녀와의 대화에서 발견한 가장 인상적인 점은 한국 연구진들의 겸손한 태도였다. 중국에서는 미완성 기술에 대해서도 과장된 홍보를 일삼는 것과 달리 한국은 이미 완성된 기술에 대해서도 조용한 자신감만을 보여줄 뿐이었다. 이는 기술력에 대한 진정한 자신감의 발로로 해석될 수 있었다. 연구소로 향하는 도로에서 목격한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또 다른 혁신의 사례였다. AI 기반 실시간 교통 최적화 시스템은 신호등 제어, 경로 안내, 사고 대응 등 모든 영역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베이징이나 뭄바이 같은 대도시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교통 체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은 물론 환경 친화적인 교통 흐름을 구현함으로써 도시 전체의 탄소 배출량 감소에도 기여하고 있었다. 특히 고속도로 구간에서 발견한 다기능 방음벽 시스템은 한국의 기술 통합 능력을 보여주는 압축적 사례였다. 소음 차단, 태양광 발전, 지열 에너지 수집, 미세먼지 필터링, 비상시 수문 역할까지를 하나의 구조물에서 동시에 구현한 것은 기술적 창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한 결과물이었다. 이러한 다기능 통합 설계 철학은 한국의 공학적 사고방식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연구소에 도착한 요한슨 박사가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데이터 센터의 혁신적 냉각 시스템이었다. 전통적인 공냉식 냉각 방식을 탈피하여 특수 개발된 불활성 냉각액을 사용한 침수식 냉각 기술은 에너지 효율성을 40% 향상시키는 동시에 소음과 먼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상태였다. 이는 IT 인프라 분야에서도 한국이 세계 최첨단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바닥재에 적용된 압전 효과 기반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이었다. 사람들의 보행으로 발생하는 미세한 압력을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여 건물의 보조 전력원으로 활용하는 이 기술은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한국의 전방위적 접근법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심지어 이러한 혁신적 기술들이 특별한 과시 없이 일상적인 시설에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있다는 점은 한국의 기술 성숙도가 어느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연구소 방문 과정에서 발생한 중국발 사이버 공격 시도는 한국의 기술적 가치를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사건이었다. 광저우 소재 해킹 그룹이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 시스템의 제어 소프트웨어에 악성 코드를 삽입하려 시도한 것은 중국이 한국의 기술력을 실제로는 매우 위협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만약 한국의 주장이 허풍에 불과했다면 중국이 이토록 적극적인 방해 공작을 펼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사이버 보안 대응 능력 또한 세계 최고 수준임이 입증되었다. 허니팟 기법을 활용한 능동적 방어 시스템은 공격자들의 침입을 일시적으로 허용한 후 역추적을 통해 공격 주체를 식별하고 동시에 공격 패턴을 학습하여 보안 강화에 활용하는 고도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다.
이는 단순한 방어를 넘어서서 공격을 학습 기회로 전환하는 공격적 방어 개념의 실제 구현이었다. 연구소 내부에서 만난 백정호 소장의 개인사는 한국 기술 혁신의 정신적 토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MIT에서 제안한 종신 연구직을 거절하고 조국으로 돌아와 에너지, 혁신에 매진한 그의 선택은 개인적 영달보다는 사회적 기여를 우선시하는 한국 엘리트들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특히 지수연구원이 밝힌 아버지의 진폐증 투병 경험은 한국의 에너지, 혁신이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라 사회적 정의 구현의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 시스템의 실제 가동 모습은 요한슨 박사의 모든 기존 인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다. 투명 합금으로 제작된 보호벽 너머로 보이는 코어 모듈은 기존 발전소에 거대하고 소음이 심한 설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컴팩트한 실린더 형태의 발전 유닛은 마치 정밀 과학 장비처럼 조용하고 우아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142회 연속 내부 진단을 통과한 시스템의 안정성은 이론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실용적 신뢰성까지 확보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국제 컨퍼런스에서의 공개 시연은 한국의 기술력이 전 세계에 공인받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40개국 이상에서 몰려든 언론과 전문가들 앞에서 진행된 실시간 시연에서 한국의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 시스템은 1.2메가와트의 출력으로 화순군 전체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생중계했다. 특히 91.4%라는 에너지 변환효율과 0%의 순 배출량이라는 수치는 기존 발전 기술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혁신적 성과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적외도 위성을 이용한 우주 응용 기술의 시연이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연료로 활용하는 우주 발전 시스템의 구현은 한국의 기술력이 지구를 넘어 우주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NASA와 유럽 우주국 관계자들의 즉석 박수는 이러한 기술적 성취가 전 세계 우주 개발 패러다임에 미칠 파급 효과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중국의 필사적인 견제 시도는 오히려 한국 기술의 가치를 역설적으로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기술 도용 의혹 제기, 국제 소송 위협, 유사 기술, 조기 공개 선언 등 중국의 일련의 대응은 명백히 방어적 성격의 것이었다. 특히 6개월 내 유사 시스템 공개를 약속한 중국의 발표는 기존에 실패했던 자국 연구를 급하게 재개하려는 시도로 해석되었지만 이미 한국이 선점한 기술적 우위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컨퍼런스 이후 전개된 국제적 반응은 한국이 새로운 에너지, 폐건국으로 부상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즉석 양자회담 요청, 미국 백악관의 20조 원 규모 기술 도입 검토 발표, 일본의 에너지 정책 전면 재검토 선언 등은 한국의 기술력이 전 세계 에너지 지정학을 재편하고 있음을 의미했다. 특히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148억 달러 규모의 중국 에너지 프로젝트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한국과의 협력을 선택한 것은 동아시아 세력 균형의 결정적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시사하는 사건이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선택이 아니라 미래 에너지 안보를 위한 전략적 판단이었고 한국이 중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지역 패권국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UN 기후정상회의에서 발표된 분석 결과는 한국 기술의 글로벌 임팩트를 구체적 수치로 보여주었다.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68% 감축과 기존 대비 60% 낮은 발전 비용 실현 가능성은 이 기술이 단순한 혁신을 넘어서서 인류 문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게임 체인저임을 의미했다. 특히 아프리카와 남미 등 전력, 접근성이 제한적인 지역에서의 파급 효과는 글로벌 불평등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국의 경제적 수혜 규모 또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IMF의 보수적 추산에 따르면 기술 라이선싱만으로도 5년간 280조 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되고 이로 인한 GDP 성장률은 첫 해에만 11.9%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경제가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한다는 것은 경제학 이론상으로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기술 혁신의 파급 효과가 이를 현실로 만들어낸 것이었다. 요한슨 박사 자신의 인식 변화는 이러한 전 세계적 패러다임 전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 한국을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반도체 조립 업체 정도로 평가했던 그가 이제는 20년 후 미국을 추월할 미래 패권국이라고 주장하며 전 세계를 돌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극적인 인식 전환을 불러일으켰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한국의 성공 요인을 분석해보면 단순한 기술적 우수성을 넘어서서 시스템적 사고와 사회적 책임감이 결합된 독특한 혁신 생태계가 핵심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개별 기술의 탁월함보다는 다양한 기술 요소들의 유기적 통합,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진들의 사명감, 그리고 겸손하면서도 확고한 자신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러한 혁신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의 혁신이 기존 기술의 단순한 개량이나 모방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새로운 접근법을 통한 브레이크스루였다는 것이다. 초임계 이산화탄소 브레이튼 사이클의 이론적 토대는 서구에서 먼저 확립되었지만 이를 실용화 가능한 수준으로 완성시킨 것은 한국의 독창적 공학적 사고와 정밀한 실행력이었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기술 추격자가 아니라 기술 선도자로 전환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국제사회의 반응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의 기술 혁신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서 지정학적 권력 구조의 재편을 촉발하고 있다. 에너지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적 자원이기 때문에 에너지 기술의 혁신은 필연적으로 국제 관계의 역학을 변화시킨다. 한국이 에너지 기술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전 세계 국가들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서만 미래 에너지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1대1로 정책을 통한 에너지 패권, 확장 전략이 한국의 기술 혁신으로 인해 근본적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선택은 시작에 불과하며 향후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성공은 또한 작은 국가라도 전략적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인구 5천만 명의 중견국이 13억 인구의 중국과 3억 인구의 미국을 기술적으로 압도하는 상황은 21세기 국제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규모의 경제가 아니라 기술의 질과 혁신 생태계의 효율성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 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도 한국의 기술 혁신은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기후변화가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현 시점에서 탄소 배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의 등장은 그야말로 구원과도 같은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이산화탄소를 오염물질이 아니라 에너지원으로 전환시키는 발상의 전환은 환경과 경제, 발전의 대립이라는 기존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는 것이다. 아프리카와 남미 등 개발도상국에 미칠 파급 효과도 주목할 만하다. 기존의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는 막대한 초기 투자와 장기간의 건설 기간이 필요했지만 한국의 컴팩트한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 시스템은 이러한 장벽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이는 전력 접근성이 제한적인 지역의 경제 발전과 삶의 질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의 확산 과정에서도 한국은 기존의 기술 패권국들과는 다른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다. 기술 독점을 통한 경제적 이익 극대화보다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한 상생 발전을 추구하는 모습은 한국의 외교적 소프트 파워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기존 패권국들의 일방적 기술 지배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국제 협력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 내부적으로도 이러한 기술 혁신은 산업 구조의 근본적 전환을 촉발하고 있다. 기존의 제조업 중심 경제에서 첨단 기술, 서비스업 중심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과 인재 양성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 기술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는 관련 분야의 모든 후방 산업에도 긍정적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전 세계 우수 인재들이 한국의 에너지, 기술을 배우기 위해 몰려들면서 한국의 대학들이 글로벌 교육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소프트 파워, 확산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대응 전략 변화도 흥미로운 관찰 포인트다. 초기의 기술 도용 시도와 방해 공작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이 한국의 기술적 우위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의 반응은 더욱 복잡하다. 동맹국인 한국의 기술적 성공을 환영하면서도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의 주도권 상실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표출하고 있다. 이는 향후 한미 관계에서 새로운 역학이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가장 직접적인 충격을 받고 있다. 에너지 안보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갖고 있던 일본이 이웃 국가인 한국에게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완전히 추월당한 상황은 일본의 국가 전략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유럽의 반응은 상대적으로 실용적이다. 환경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는 유럽연합에게 한국의 기술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유럽 간의 기술 협력이 급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와 중동 산유국들의 반응은 복잡하다.
기존 에너지 수출 수입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들 국가들은 경제 구조의 근본적 전환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통한 산업 다각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에너지기구와 같은 글로벌 거버넌스 기관들도 한국의 기술 혁신에 따른 새로운 에너지 질서에 대비한 제도적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기존의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정책 프레임워크를 청정,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핵심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 시장의 반응도 극적이다. 한국의 에너지 관련 기업들에 대한 글로벌 투자가 폭증하고 있으며 동시에 기존 화석연료 관련 기업들의 가치는 급락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자본 시장이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